지난 학기에도 제가 지난 학기? 지지난 학기? 특히 지지난 학기부터 22년도 1학기는 완전 비대면만 했고 22년도 작년 2학기부터 이제 대면 수업을 일부만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는 수업하러 이렇게 내려오면 보통 제가 좀 늦게 와요. 지각생들도 오라고. 이 사소한 배려. 내가 좀 늦게 와. 한 5분 정도 늦게 와. 5분 정도 늦게 오면 20명, 30명 앉아있는 강의실이 지주분이죠. 서로 대화를 안 해. 심지어 그 수업은 지금 이 수업처럼 전공 공통이나 전공 필수가 아니라 무형물류 전공 학생들만 듣는 수업이었어요. 그러면 같은 전공이잖아. 근데 서로 안 친해. 30명. 아마 학교 등교해가지고 입학해가지고 처음 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었어. 그 30명 안에 서로는. 근데 제가 이제 천천히 오는데 2층에서부터 시끄러운 거야. 106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오기 전에 떠들고 있다는 걸 보고 코로나가 진짜 끝났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번 주말하고 아마 다음 주에 벚꽃이 아마 주말에 필 것 같아. 다음 주가 피크일 것 같고. 그래요. 다음 주에 뭐 계획을 좀 잘 잡아서 놀러 다니고 좋을 텐데. 자, 우리는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 되죠. 소유권, 점유권 이제 많지. 이 부분 좀 어려워요. 그 강의 영상 보고 이해가 안 되네. 어렵네. 왜 이리 어렵지? 본인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어려워요. 근데 하나씩 천천히 생각해 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화증권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선화증권에 대해서는 뭐 2번, 3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자, 그러면 이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이 권리증권이었어요. 권리증권을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자, 선화증권이 정당한 소지자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을 제가 강의 영상에서도 강조를 했는데, 선화증권을 길 가다가 주우면 그러니까 지폐가 완전한 유통증권이고 선화증권은 완전한 유통증권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면 길 가다가 5만원짜리를 주우면 그건 내 거죠. 물론 뭐 주인 찾아줘야 되지만 사실 뭐 인마이 포켓 하려고 할 수는 있잖아. 내가 그거를 5만원권의 가치를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선화증권은 길 가다 주우면 안 돼요.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권자여야만 선화증권을 정당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권자가 가짐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효력이 2가지가 있습니다. 뭐? 물건 내놓으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건 내놓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운송인에게 선화증권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물품을 내놓으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물품에 대해서 내놓으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그 물품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주인이니까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주인 아닌 사람 어떻게 물건 내놓으라 할 수 있겠어? 우리 앞에서 양도 승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정당한 권리권자니까, 내가 정당하게 선화증권을 획득했으니까 운송인한테 물건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화증권을 가지면 소유권자이냐? 근데 그렇게 물으면 딱히 또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의 시기, 기본 원칙, 매매 계약이 성립되기 이전에는 분명히 소유권이 매도인한테 있어요. 물건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물건의 소유권 누구한테 있느냐? 물건 파는 사람한테 있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물건 팔기 전이니까. 자, 근데 거래가 끝나면 누구한테 가 있냐? 물건 산 사람한테 가 있잖아.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소유권이 물건 파는 사람한테, 물건 사는 사람한테 넘어갔어. 그러니까 매매지.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거를 굉장히 어려운 말로 적어놓은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죠? 자,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언제 넘어가냐? 언제 넘어가냐? 근데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결제할 때 동시 이행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 내가 오늘 애플페이 되더라. 참 깜짝 놀랐어. 그래. 맨날 삼성폰 쓰는 사람들 굉장히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갑이 엄청 두꺼워요. 다 가지고 다니느라고. 근데 이제 몇 개는 생략할 수도 있겠어.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 어쨌든 내가 결제를 하는 순간과 물건을 받는 순간이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국내 거래에서 동시에 이행됩니다. 그 동시에 이행되니까 언제 소유권이 넘어가느냐를 깊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근데 국제 물품 매매에서는 깊게 고민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 SGA 영국 물품 매매법은 그 물품이 불특정물이냐 특정물이냐에 따라서 고민을 또 달리합니다. 여기서 불특정물, 특정물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특정물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기 70여 명이 앉아 있어요. 70여 명한테 거기 있는 무엇 했을 때 70명이 대충 다 아는 거면 특정물이고, 여러분들한테 거기 왜 그거 있잖아 했을 때 뭔데? 라는 답이 나오면 불특정물이에요. 쉽게 말해서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하면 70명이 다 알잖아. 그게 특정물이에요. 근데 왜 거기 편의점에 가면 식품 코너에 뭐 그거 있잖아, 이 소리가 나오면 불특정물.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역 거래의 대상이 되는 공산품 있죠. 아이폰. 불특정물이냐 특정물이냐? 불특정물이에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쓴 아이폰 특정물이에요. 유물이잖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차이죠. 자, 이런 거지. 우리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물건은 품질이 어제 만든 것, 오늘 만든 것, 내일 만들 것 똑같습니다. 그게 상업적으로 상호 교환이 가능해요. 그죠? 어제 거 가져가나 오늘 거 가져가나 내일 거 가져가나 똑같다고. 그게 다 불특정물이에요. 자, 그러면 불특정물의 매매 계약인 경우에는 물품이 특정물로 될 때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럼 이게 뭔 말이야? 어제 만든 거, 오늘 만들 거, 내일 만들 거 중에 네 거라고 딱 찍어주는 거. 제가 이 말을 했잖아요. 공장에서 만들어낸 매일매일 찍어내는 아이폰은 불특정물인데 스티브 잡스가 사용한 아이폰은 특정물이다 했죠. 그 얘기는 뭐예요? 공장에서 매일 만드는 아이폰 중에 야, 네 거야 하고 이렇게 준 거, 그럼 그건 뭐예요? 그 사람 거가 되죠. 그럼 그 특정물이에요. 그럼 여기서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물건 중에 딱 빼서 자, 네 거라고 딱 주는 순간이 그 사람 거가 된다. 그때 소유권이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특정물의 계약인 경우 소유권은 당사자가 이전하기로 의도한 때, 즉 당사자의 분명한 의사 표시에 따라 이전한다. 그렇죠. 어떤 특정한 물건이 있어. 당근을 예를 들어볼까? 당근도 어떻게 보면 불특정물은 아니고 특정물이에요. 왜냐면 중고거래잖아. 중고거래고 이거 팝니다. 그러니까 중고거래가 특정물 거래라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중고 물품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죠. 상점에 파는,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산다고 쳤을 때 상점에 가면 아이폰이 여러 개가 있지만 아이폰을 중고로 산다 하면 그 중고 물품, 그 중고 거래자가 팔려고 하는 아이폰 그 딱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특정품이지. 그러면 당근 거래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의사 교환이 돼서 뭐 내고 해가지고 만나서 부경대 정문 앞에 만나서 주잖아. 준다는 게 뭐야? 내가 이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려고 의사를 내비치고 있죠. 의도하고 있죠. 그때 어떻게 한다고? 소유권을 넘겨주죠. 그 얘기예요. 자, 밑에 특정물, 국내 거래 흔히 볼 수 있는 백화점 거래.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죠. 읽어보면 됩니다. 그죠? 자, 오케이. 이해했어. 오케이. 소유권이 언제 넘어간지, 불특정물은 뭐고, 특정물은 뭐고, 그 의사가 어떻고, 불특정물을 특정물로 하면은 어떻고, 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예외가 나와요. 자,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치 않은 거예요. 의사 표명을 좀 명확하게 할 것인지, 왜 의사가 분명치 않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인도 가능한 상태에 있는 특정 물의 무조건적인 매매 계약인 경우에 물품의 소유권은 계약 체결 시에 이전한다. 특정 물에 uncondition이야. 조건이 없어. 그냥 그럼 뭐 계약 체결 시 넘어간다. 대금 지급 시기 또는 인도 시기 연기 여부는 중요시 한다. 불특정물의 매매 계약인 경우 물품의 소유권은 불특정물이 계약에 충당될 때 계약 목적물로 특정될 때 이전한다. 자, 특정물 여기서 똑같이 특정물, 불특정물을 나눠놨어요. 근데 특정물은 자, 여기서 무조건적이란 말이 무슨 어떤 뭐 소유권을 어떻게 하고 점유를 어떻게 하고 이런 조건을 안 걸어놨어. 그냥 그거 없이 나는 너한테 판다, 나는 너한테 산다. 뭐 이 정도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아주 기본적인 매매 계약. 그러면 특정물이란 건 아까 얘기했던 중고 물품처럼 니도 알고 내도 알고 어떤 물건 우리가 거래하는 물건 이것이 딱 정해져 있잖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판다 너는 산다. 그럼 계약 체결 시때 넘어간다 이렇게 본다. 자, 근데 불특정물의 매매 계약이면 이거 공장에 한도 끝도 없이 쌓여 있는 거.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게 네 물건이라는 거를 딱 정해줄 때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 말이 등장해요. 불특정물이 계약에 충당될 때. 밑에 보면 특정되어질 때. 불특정물이 특정물로 변할 때. 뭐 이런 유사한 표현들이 등장해요. 다 이건 무슨 표현이냐? 한도 끝도 없이 쌓여있는 물건 중에 이거 네 거라고 딱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불특정 물품 매매의 목적물이 특정되어질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직접 인도하도록 요구되어지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한테 인도해줄 때 이 뭔 얘기야? 공장에 끝도 없이 쌓여있는 물건 중에 하나 빼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자, 네 거 이렇게 주는 얘기죠. 그때 소유권이 넘어간다. 자, 매수인에게 송부할 목적으로 보낸대요. 직접 주는 건 아니고 보낸대. 그래서 물품을 선박회사나 운송회사의 수탁자, 부탁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탁을 받는 사람에게 인도하도록 요구되어지고 있는 경우. 자, 1번 동그라미는 직접 주는 거고 2번 동그라미는 운송회사 통해서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부탁받아서 주는 사람한테 넘겨줄 때. 이거잖아. 공장에 쌓여있는 물건 중에 하나 빼서 이거 받을 사람이 누구니까 운송이나 쟤한테 갖다 줘 라고 해서 그 운송한테 줄 때 그때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래서 요런 행위들을 하면 1번이든 2번이든 하면 충당이 이루어진다. 불특정물이 특정물화가 된다. 불특정물이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으로 특정된다. 불특정물이 특정물로 된다. 그러면 그 시기는 뭐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기려고 의도했고 소유권이 넘어간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특정 매매의 상거래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은 매수인에 대한 인도 혹은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인도한다, 이전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SG의 입장이에요. 영국 물품 매매법의 입장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돼.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야 돼. 쉽게. 자,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요. 자, 이 말이 등장합니다. 소유권 유보. 소유권을 유보했대.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면서 유보하다라는 표현 써본 적 있어요? 유보하다. 어떨 때 써? 유보하다. 그렇지. 그러면 소유권을 유보한다. 무슨 뜻이야? 소유권 이전을 미룬다는 거야. 왜 미룰까? 왜 미루겠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소유권 넘겨주면 되는데 소유권을 미루겠대. 넘기는 거야. 왜 미루고 싶을까요? 이유는 하나지. 돈 안 받아서지. 돈 받을 때까지 소유권 넘겨주는 것을 미루고 싶은 거야. 그래서 소유권 유보가 나타나. 무역거래에서. 자, 매도인에 의해서 정해진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매수인에게 그 물품의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는다. 매도인에 의해서 정해진 조건이 성취될 때가 뭐겠어요? 돈 받을 때까지. 아니면 뭐 돈을 받을 수 있게 약속을 받았다든지. 물론 여기서 이제 이 말들이 여기 무역거래에서 우리 대금결제 공부할 때
수많은 대금 결제 방법들이 있잖아요. 메소드들이 있잖아요. 뭐 신용장도 있고 주심도 있고 송금 방식도 있고 뭐 포페이팅 뭐 다 있잖아. 이게 조건이지. 그 조건에 의해서 신용장을 쓰기로 했으면 신용장 조건에 의해서 성취됐을 때, 주심을 하기로 했으면 주심에 의해서 대금 결제가 완료됐을 때, 아니면 송금 방식에 TT에 의해서 대금 결제하기로 했으면 입금이 됐을 때지. 입금이 됐을 때까지 매수인에게 그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물품이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인도되었거나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운송인에게 인도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럼 이 뒤에 있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정해진 조건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물품이 내가 매수인한테 손에 쥐어줬더라도 아니면 매수인한테 주기 위해서 운송인한테 줬더라도 요 정해진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이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이 얘기가 나와요. 앞에서는 매수인한테 인도하면 소유권 넘겨준다며요. 운송인한테 물품 주면 소유권 넘어간다면서요. 왜 앞에 슬라이드하고 뒤에 슬라이드하고 다른 얘기를 합니까?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이거잖아. 정해진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정해진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나는 소유권을 안 넘겨주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How?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명시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소유권 유보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뭐 예시가 나와 있죠. 소유권 이전은 물품의 대금이 현금으로 지급된과 동시에 이전한다. 근데 뭐 하려면 할 수 있어. 하려면 할 수 있어.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안 해. 왜? 이거는 뭔가 좀 그렇잖아. 사람이 돈 얘기 대놓고 하면 좀 그렇잖아.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안 해.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하는 방법으로 묵시적인 방법을 쓸 수 있다. 자, 이 묵시적인 방법을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선화증권이 필요해요. 자, 선화증권이 인도되면 대부분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매도인은 선화증권의 수화인 날을 지시식으로 작성해서 선화증권과의 상한으로 대금 지급을 한 상대방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즉 뭐예요? 계약서에다가 네가 돈 주면 소유권 넘겨줄게를 써놓으면 너무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선화증권을 쓰는 거야. 선화증권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니 아까가 아니라 뭐지? 강의 영상에서 우리 사전 녹화 영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정당한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권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화물의 운송인한테 뭐 할 수 있다고 했어? 화물 내놓으라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선화증권을 안 넘겨주면 매수인이 물건 사는 사람인데 자기 나라에 도착한 화물, 자기 나라 항구에 부산항에 도착한 화물이라 할지라도 못 가져가는 거야.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권자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이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권자가 되기를 늦춰버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뭐 지시식을 쓴다든지 소진식을 쓴다든지 지시식을 쓰나 소진식을 쓰나 뭐 하다못해 기명식을 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매도인이 원하는 건 돈 받는 거야. 돈 받으면 선화증권을 기명식으로 써도 상관없어. 아니 솔직히 돈 받으면 선화증권 안 써도 돼. 근데 선화증권을 쓰는 이유가 선화증권이 있어야만 결국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찾을 수 있고 얘가 아쉬운 부분이지. 얘가 아쉬운 부분을 걸고 넘어져야 협상이 되잖아. 너 아쉬운 게 이거지. 물건 받고 싶지. 나한테 돈 내놔. 이거예요. 선화증권을 일종의 뭘로 쓰는 거야? 인질로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은 대금 진급 방법으로 신용장과 같은 하한 어음 치결 방식을 사용하면 하한 어음에 대한 대금 지급이 있을 때 선택 서류를 인도함으로써 소유권을 대금 지급할 때까지 유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하한 어음 치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면 밑에 세 번째 동그라미 볼게요. 물품 대금에 대해서 한어음을 발행했고 한어음과 선화증권을 함께 한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해 매수인에게 제공했을 경우 이 한어음이 인수 또는 지급되지 않는다면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이게 하한어음 치결 방식인데 이거를 내가 자세하게 설명하면 사실 무역 결제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이 없어지긴 해요. 근데 그냥 메커니즘만 얘기를 하면 하한어음 치결 방식 글자가 8개잖아요.
근데 단어가 두 단어. 방식은 그냥 메소드란 뜻이잖아. 날리고 하한 어음 치결이잖아. 그러면 치결은 뭐냐면 취급해서 결제한다. 우리 무역결제론에 내가 공부해야 된다라고 했죠. 무역결제론, 이게 무역결제론의 핵심이야. 이거 이해하면 무역결제론 한 학기 할 거 물론 그 안에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지. 그 디테일한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취급해서 결제한다는 뜻이야. 날려. 그럼 하한 어음이 있잖아요. 하한 어음. 그러면 두 글자 앞에 어음은 뭐예요? 어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음 맞아요. 수표. 수표인데 보통 어음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자기합 수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어음이라고 하면 보통 기한부 어음을 말해요. 기한부 어음이라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현찰이 없어. 그래서 한 달 뒤에 돈 줄게.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뭐 1,000만 원 이렇게 끊어줍니다. 내 사인하고 무슨 은행을 적어야 되겠죠. 수역은행 해서 오늘 며칠이야? 3월 20일이니까 4월 21일 날 수역은행 부경대 지점에 찾아가서 이거를 주면 너 1,000만 원 받을 수 있어 라고 내가 약속어음을 끊어줘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 자, 그리고 근데 하환어음이 있어요. 하환. 근데 이 하환이 중요해요. 사실은 이 하환은 앞에 뒤에 있는 이 6글자랑 다르게 하나하나 끊어볼 수 있어요. 하자하고 뒤에 한자하고 앞에 화자는 뭐냐면 선화증권할 때 한자야. 물론 선화증권의 한자가 아니라 뭐 어쨌든 그렇게 이해해요. 이해하기 편하니까. 여기 중요한 게 환자야. 환. 이거는 뭐냐? 익스체인지야. 익스체인지. 교환할 때 한자야. 교환할 때. 선화증권과 교환으로 어음 결제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 뜻이야.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한 어음이라고 합니다. Bill of Exchange라고 해요.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대금 결제를 위한 약속 어음하고 다른 Bill of Exchange라고 하는 한 어음을 사용해서 결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한 어음과 약속어음 달라요. 이거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한 어음은 돈 받는 사람이 발행하는 거예요. 돈 받는 사람이. 약속어음은 돈 주는 사람이 발행하는 거예요. 약속어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영화를 한 편 보면 돼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온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약속어음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온 나라에 사기를 치고 다녀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약속어음이 뭐구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좋죠? 공부를 안 해도 되잖아. 영화 한 편 보면 약속어음에 대한 이해가 끝나. 자, 그럼 약속어음은 그렇다 치고 한어음은 뭐냐면 결국 이게 제가 돈 받는 사람이 발행한다는 거잖아. 돈 받는 사람이 돈 줄 사람한테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종의 뭐예요? 대금 청구서예요. 대금 청구. 돈 주겠다는 사람이 돈 받는 사람한테 주겠다는 건 뭐예요? 차용증이죠. 일종의. 내가 나중에 돈 줄게. 그런 뜻이잖아. 근데 돈 받을 사람이 지금 돈 줄 사람한테 이렇게 발행하면 그거는 돈 내놓으세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무나 뭐 계약을 했어요. 계약했다 칩시다.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돈 받을 의무가 있어. 권리지. 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을 행사해요. 그래서 내가 돈 내놓으세요 라고 해서 보내요. 서류를.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배째라를 하면 돼. 어떻게 해? 내 방법이 있나?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만나요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만나요 하면 변호사도 고용해야 되고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그냥 돈 내놓으세요 하면은 안 줄 가능성이 크다고. 그래서 협상을 하는 거지. 인지를 붙잡는 거지. 진짜 사람 인지를 잡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필요한 인질이 뭐야? 아까 얘기했어요. 한 5분 전에 얘기했어요. 뭐겠어요? 선화증권. 그냥 달라 하면 안 주잖아. 그러니까 인질 여기 머리에 총 대고 야 돈 내놔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선화증권에서 너 이거 나한테 돈 안 주면 이거 안 줘.
너 아쉽지? 너 이거 물건 가져가서 너네 나라에서 팔아야 되지. 너 나한테 돈 안 주면 이 선화증권 안 넘겨준다? 이거야. 그러면 돈 줄 수밖에 없겠지. 그럼 그때 선화증권을 주겠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교환이 일어나죠. 네. 결제가 이루어지죠. 돈 받아가죠. 그러면 나는 돈 받았으니 행복하고 저 돈 준 사람은 뭐예요? 선화증권 가져갔잖아. 그래서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권자가 됐죠.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권자가 됐으니까 뭐 하면 돼? 나가 소유권자지. 그래서 운송인한테 가서 물건 내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권적 효력, 채권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전 영상에서 배웠던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요게 제가 한 5분간 설명한 거 있죠. 요게 하한어음 치결 제도. 이게 무역 결제 핵심이에요. 이거를 할 때 신용장으로 할 건지, 신용장도 기한부로 할 건지, 일시불로 할 건지, 신용장에서도 뭐 이거를 유산수를 줄 건지, 뭐 DA로 할 건지, DP로 할 건지, 뭐 복잡한 것들이 있잖아.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 그걸 배우려고 무역결제론을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건데, 사실 무역결제의 핵심은 이거야. 이거 아니면 뭐예요? 그냥 돈 보내는 거야. 믿고 그냥 돈 보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물품의 소유권 이전을 조건부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조건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 앞서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앞서 내용들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자신의 물품, 자신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보호할 장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말이죠. 법에 호소할 수 있다. 무슨 뜻이야? 법원에서 만나는 일을 하자는 거잖아. 그죠? 자, 예를 들어 매도인이 선화증권을 매수인 지시식, 그의 대리인 지시식으로 발행한 경우 매도인이 선화증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 안 되고 하는 문제를 주장할 수 있다. 매수인의 이름으로 선화증권을 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길게 쓰여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방식이에요. 자, 선화증권을 제가 앞서서 하한어음 치결 제도를 사용할 때 인질로 붙잡아 둔다라고 했는데, 인질로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 선화증권의 수하인, 선화증권상의 수하인 란이 있어요. 물건 받는 사람이라는 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놔야 되느냐? 매도인이 자기 이름을 적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정하는 사람한테 물건을 주라고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은행이 지정되는 이유는 신용장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서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면 무역 결제 수업하고 똑같아지니까 얘기를 안 하고, 어쨌든 은행을 지정하든 매도인을 지정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물건 받는 매수인 이름을 적어놨어. 선화증권상에 물건 받는 사람, 매수인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러면 매수인은 돈 안 줘도 돼. 좀 심하게 말하면. 그렇잖아. 선화증권상에 이미 뭘로 예정돼 있어? 내가 정당한 권리권자로 예정돼 있는 거야.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되면 매도인은 이게 이제 강의 자료니까 오피셜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되게 뭐 법에 호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멍청한 거예요, 이거 지금. 매도인이 소유권 유보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죠? 매도인이 물품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거의 확실하게 추정됩니다. 인질 잡을 생각 없이 그냥 줄 생각이 있는 걸로 본다는 뜻이잖아. 그 얘기예요. 이 어려운 말이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건 뭐야? 앞에서 얘기한 소유권 유보가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자, 결론입니다. 자, 법률상 소유권 이전은 점유의 이전, 이른바 물품의 인도와 분리되어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점유 이전이라는 말이 있었죠. 내가 그 소유권과 점유권을 나눠서 물품의 점유는 운송인한테 넘깁니다. 넘어가요. 점유권은 넘어가요. 근데 소유권은 분리되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소유권에 대해서 매도인은 조건을 걸어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유보를 시킬 수 있는 거야. 유보를. 뭐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금을 수취할 때까지. 세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것처럼 대금을 수취할 때까지 물품의 소유권을 홀드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무역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유권 이전에 대한 법원칙, 뭐 여러 가지 법원칙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건부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봅니다. 조건이 성취돼야 매도인이 물품의 소유권에 대해서 유보를 하지 않았다면 상관이 없겠으나 기본적으로 어떤 해제 조건, 여기서 뭐 어려운 해제 조건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무엇을 달성해야 조건이 성취된다 뭐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대금 결제를 해야 물품의 그러니까 선화증권의 인질이 풀려나면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화증권을 인도하는 것은 매도인의 의무라고 볼 수 있는 CIF, CFR, 뭐 FOB 이런 데서 선화증권을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것으로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볼 수가 있고 인커텀스 중에 매도인의 어떤 그 서류, 그 운송 서류 인도 의무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EXW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동그라미, 네 번째 동그라미 어떻게 이해되냐면 여러분들이 상무론이나 무역학 개론에서 배웠던 인커텀스 중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서류를 인도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뭐 CIF, CFR, 그리고 일부 FOB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일부 FOB 계약인지 지금 현재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이 수업 안 들어도 돼. 왜 그러냐면 인커텀스 상의 FOB는 어떻게 돼 있어요? 누가 운송 계약 체결해요? 매수인이 하잖아. 인커텀스 상의 FOB. 근데 실제 실무상 FOB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FOB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수출국에 있기 때문에 선적지에서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인커텀스가 ICC가 제정한 인커텀스가 말하는 FOB와 실무에서 적용된 FOB가 달라요. 지금 그 얘기하고. 그러면 여기 일부 FOB 계약이란 건 뭐냐면 수출국에서 매도인이 자기가 직접 운송 계약 체결해서 선화증권을 받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 경우에는 뭐예요? 앞서 제가 쭉 설명한 방식대로 선화증권을 뭐하면 하한어음 치결해가지고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거고 EXW가 있잖아. EXW는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인커텀스 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매도인의 지정된 장소죠. 거기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물품을 두면 넘어간다라고 돼 있죠. 매도인이 인도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처음에 쭉 앞에 가서 소유권 이전 처음에 어떻게 한다 했어? 불특정물, 특정물 얘기했죠. 그죠? 불특정물이면 여기서 빼서 자, 니 거. 이렇게 하기로. 아니면 특정물은 내가 너한테 넘기기로 의도했어. 그럼 넘어간다 했죠. 그러면 EXW 같은 경우에는 선화증권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앞서 얘기했던 거, 그 방식대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EXW가 국제무역거래에 적합하냐? 적합 안 하냐? 왜 그런 말 있었잖아요. 인커텀스 공부할 때 EXW는 국내 거래에 적합하다.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인커텀스를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 25번 슬라이드는 그냥 엑스트라한 내용이라고 생각해보면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제가 소유권을 유보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 미국 쪽에 있는 법학자, 여기 이름 있죠. 볼드라든지 윌리스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소유권이 실제 담보권하고 수익권이 나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소유권이 짜갈려진다는 얘기예요. 짜갈려져서 실제로 수익권은 넘어가는데 담보권을 내가 홀드에 있어서 결국에는 돈을 결제해야만 담보권까지 넘어간다. 이 입장이고 소유권 유일론이 있어요. 요거는 미국 쪽 입장이고요. 여기 스미도프라는 사람은 이쪽은 미국 이쪽이에요. 영국 쪽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소유권은 짜갈려지는 게 아니고 소유권이 본체가 있는데 이거를 쉽게 말해서 앞에 조건들이 다 행사될 때까지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러고 있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건이 성취되면 이렇게 놔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두 개가 있어가지고 사과를 반으로 쪼개듯이 쪼개서 하나 주고 내가 갖고 있다가 돈 받으면 나머지 반을 넘겨준다는 입장이 분할 소유권 이론이고, 소유권 유예이론이 사과를 내가 줄 듯이 이렇게 해놓고 끝까지 잡아 당겼다가 돈 받으면 놔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유보이론 어느 쪽에 가까워요? 밑에 거랑 가깝지.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쭉 배운 내용이 SGA입니다. 영국 물품매매법. 근데 국제무역에서는 미국이 짱, 영국이 짱. 영국이 짱. 그래서 영국법이 더 효력이 더 그 국제적인 어떤 중거법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예요. 사실 이거 더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할 게 많지만 여기서 스탑할게요. 자, 그래서 선화증권의 발행 방식과 소유권 이전 시기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발행 방식에 따라서 선화증권을 매도인 지시식으로 발행하느냐, 제3자 지시식으로 발행하느냐, 선화증권에 대한 어떤 미주알 고주알적인 얘기를 여기서 다 하면 상무론 때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지금은 계약론 수업 시간이니까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시식이 있고, 기명식이 있고, 지참인식, 무기명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 보면 핵심이 뭐냐면 지시식으로 하든 은행 지시식으로 하든 지참인식으로 하든 어쨌든 뭐예요? 물품을 선적할 때, 운송할 때, 줄 때는 수익권만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할 때 완전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간다는 건데, 선화증권을 만들 때부터 매수인 기명식으로 박아 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냥 넘어간다. 앞서 페이지에 그 얘기 있었잖아. 이거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의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매수인 기능식으로 하면 소유권 유보고 뭐고 없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점유권 이전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끝났어요. 힘들죠?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끝. 자, 이제 점유권 쉬워. 자, 판매될 물품의 점유의 양도를 SGA 영국 물품매매법에서는 물품의 인도라고 한다. 일반적 의미의 인도는 한 당사자로부터 다른 당사자에게 점유의 자발적 이전이라고 정의합니다. 보통 수출 거래에 있어서 물품은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보관 또는 통제하에 둘 수 있을 때 물품이 인도되었다고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넘긴다라고 하는 거는 매수인의 입이 처분하에 둔다 이런 표현을 쓰고, 매수인의 통제하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고, 매수인의 보관 및 통제하에 둔다 이런 뜻이야. 다 똑같은 말이야. 그 말이 그 말이야. 그게 되면 점유의 이전이 이루어진다. 자, 점유의 법률상 의미는 물품에 대한 현실적 지배로서 법적 청구권을 수반하는 것으로, 인도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지배권을 행사하게 하는 행위다. 자, 물품의 인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첫 번째, 매도인은 대금 상환으로 물품의 점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매수인도 물품의 점유와 거기에 대한 어떤 상환으로 대금 지급해야 한다. 물품이 매수인의 이미 처분하에 들어왔다면 매수인도 돈 주어야 한다. 혹은 돈 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물품의 인도가 중요한 이유. 자, 두 번째, 매도인이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할 때는 물품에 대해서 유치권, 운송 정지권, 재매각의 권리를 가지지만 물품의 점유를 포기한 다음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자, 매도인이 돈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물품에 대해서 운송이 매수인에게로, 그러니까 물품이 매수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운송을 정지시키거나 운송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막거나 해야 되는데, 완전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이전하고 점유를 넘겨주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자, 점유는 이걸로 끝이에요. 점유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 인커텀스 공부하다 보면 매수인의 이미 처분하에 둔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 차례 등장하잖아요. 그 말이 매수인에게 점유권이 넘어간다.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의 원칙. 위험 부담의 원칙.
위험 및 비용. 물품에 있어 못 나갈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자, 위험 부담하고 비용 부담까지만 할게요. 이거는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 우리 소유권만큼 어렵진 않아. 요거까지는 하고 마칩시다. 자, 위험의 이전은 소유권의 이전과 함께 매매계약의 당사자 간에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소유권은 왜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그 물건이 누구 거냐를 결정하는 이슈잖아. 중요하죠. 자, 근데 위험 부담의 원칙도 소유권 이전만큼이나 중요하대요. 왜 그러냐? 위험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동그라미 한번 볼게요. 매매의 목적물이 매도인의 과실도, 매수인의 과실도 아닌 원인으로서 멸실 손상된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는 자를 위험 부담자라고 한다. 이게 어려운 말로 이렇게 적혀있는데 쉽게 말해서 물품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사람이 위험 부담자다. 그러면 위험의 이전이란 말은 뭐예요? 처음에 위험 부담자가 누구야? 매도인이겠죠. 근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위험을 이전하면 물품에 문제가 생기면 매도인 책임이야, 매수인 책임? 매수인의 책임이 돼요. 위험을 이전시켰기 때문에 매수인의 책임이 돼요. 위험의 이전은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위험이 매도인에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유권을 넘기는 것처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위험을 넘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뭐 소유권 넘기듯이 위험을 넘긴다라고 하니까 그냥 소유자가 위험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소유자주의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타당해요. 생각을 해보면. 자, 물건이 있는데 물건이 박살났어요. 그러면 제일 아쉬운 사람, 그 물건의 주인이죠. 그 유명한 그 동화 있잖아. 솔로몬 대왕이 애 한 명이 있는데 엄마 둘이 와서 각자 자기 엄마라고 주장을 하니까 애를 죽여라 그러잖아. 왜? 진짜 엄마가 누군지 알아보기 위함이잖아. 물품이 상하면 누가 제일 아쉬워? 주인이 제일 아쉽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그 물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진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소유자주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물품의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 그게 너무나 당연해. 그래서 이러한 입장 하에서는 소유권에 소유하는 사람과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해요. 그죠? 자, 그래서 매매 계약에서 물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품의 인도, 혹은 서류의 인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때 위험도 같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깔끔한데 깔끔하지 않게 만드는 내용이 있어.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애들이 있어. 이게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정상적이죠. 물건 소유한 사람이 없어지면 제일 아쉽지. 너무나 당연하잖아. 근데 그런 주의가 아니야. 그런 주의가 아닌 입장이 있긴 한데 미국 통일상법제는 있긴 한데 이거는 크게 국제적인 어떤 관례나 어떤 규범이나 법례로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히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근데 이런 의견도 있다. 미국 통일상법제는 좀 딴 얘기 하는구나.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커텀스로 돌아와서 FOB 계약이나 CIF 계약에서 본선상 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선상에서 물품을 인도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본선상에서 물품이 인도될 때 뭐가 이전된다? 위험 부담의 이전도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역 조건 공부할 때 여러분들 상무론이나 무역학 개론에서 무역 조건 공부할 때 선적지 조건 배웠죠. 선적 조건. 그 선적 조건에서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선적 품질 조건이냐, 양적 품질 조건이냐 그 얘기하죠.
선적 품질 조건이 매도인한테 유리하죠. 왜요? 선적 품질 조건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선적지에서 물품을 선적하면 위험 부담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적 이후에는 물건이 어디로 가나 부서지나 멀쩡하나 알 바 없다는 거죠. 매수인의 위험 부담자가 선적지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되기 때문에 양육 품질 조건은 목적지의 항구에 내릴 때까지 매도인이 위험 부담. 그래서 매수인한테 유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얘기 계속 나왔잖아. 뭐 저거 C 데미지가 어떻고 뭐 그랬잖아. 라이텀이 어떻고 뭐 그 얘기 했잖아. 그게 왜 중요한 이슈냐? 물품의 위험 부담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리고 언제 넘어가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의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 다음처럼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동그라미는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내용의 그 영어 원문입니다.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물품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두기 위한 비용과 이에 부수해서 발생하는 재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매도인이 물품 인도를 할 때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부수적인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 매수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 말도 되지만 매수인의 비용이다. 그 뜻이죠. 그렇죠? 만약에 매도인이 그런 것을 다 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 매도인의 계약 위반이고요. 반대로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든 비용과 제반적인 부수 비용을 다 부담을 해서 했어요. 그럼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의 비용이고 매수인의 위험이고, 아까 위험 부담의 원칙도 그랬잖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인도하면 위험이 넘어간다 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매도인이 비용을 다 부담했어.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의 비용입니다. 만약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매도인이 그렇게 다 했는데 매수인이 안 받아가면 그 이후부터 발생하는 거는 매도인의 책임이 아니고 전부 다 매수인의 비용으로 본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도 가능한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deliverable stat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본 혹은 여러분들이 인커텀스에서 본 뭐예요?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둔다. 그 얘기예요. 매수인의 보관하에, 매수인의 통제하에 둔다. 그 얘기. 그냥 그 법제마다 표현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SGA에서는 인도 가능한 상태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인커텀스에서는 임의 처분 상태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UCC에서는 at the bias 뭐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고. 자, 물품의 인수부터는 영상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출석 부르고